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감 2주차 이번 주 좌우지간에서는 국감 반환점, 핫 이슈와 화제 인물은 이란 주제로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치권 이슈부터 살펴보죠. 국감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윤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가장 강한 정책이 좀 역대급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됐고 경기도도 12개 정도 지역이 포함돼 있어서요. 뭐 조정구역, 허가구역, 과열지역 이렇게 3중 구제로 묶고 있는 이런 정책이 좀 발표가 됐고 대출 규제도 뭐 15억 이하는 6억 원으로 유지를 했지만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억, 4억씩 이렇게 축소하는 좀 강한 정책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됐는데 이게 허가구역에서는 2년 동안에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좀 이런 규제가 발표됐는데 저는 이렇게 강한 정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걸 잘 못 봤는데 이번에 강력 있게 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갭 투자를 좀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들이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여기 규제하면은 여기가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 단기간에는 서울 한강벨트 이쪽에 이제 수요 조절이 돼가지고 좀 그쪽은 좀 집값이 잡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워낙 없고 더 지을 데도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놔야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나 거래세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정책도 같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책에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세금 정책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그 현금을 수억을 들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지금 구조를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공급만 늘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급을 늘리는 게 서울의 땅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암 지역이나 양재 지역이나 서울 곳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보 정권에서는 공급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지어도 임대주택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떠한 국민들께서 자가를 소유하게 되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그 지역이 표심이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또 있고요. 좀 희한한 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집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선우 그 문제가 됐던 여가부 장관 강서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강남에 살고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목포 박지원 의원이나 또 제주도의 김한규 의원도 다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옛날부터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사놓고 국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국민들이 난해한 부분이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정책을 내년 12월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집값만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를 금지시키면 이 부동산이 사고 팔게 지금 못하게 만든 구조인데 부동산이 사고 팔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돌아가고요. 또 혹은 뭐 이삿짐 센터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고요. 또 인테리어 업체 돌아가면서 건축 자재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의 한 번 거래로 인해서 굉장히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많은데 그런 걸 다 막고 있다. 또 가장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타워팰리스 또 혹은 롯데 뭐 시그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물은 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제를 했는데 희한하게 동탄은 규제가 안 됐고요. 또 인천 그 송도도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서울만 다 묶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좀 반론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15억 원 이하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뭐 이렇게 낮추지는 않았어요. 아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의 한 73% 정도는 15억 이하의 주택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고 하는데 저희 공공분양주택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서울은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많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항 공급 정책을 할 거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일단은 비즈니스 이렇게 집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집을 사고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공급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정책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서울의 집이 윤석열 정부나 그 보수 정권 내도 서울의 집이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완화해가지고 부가감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책은 야 집값은 공급만 하면 되고 오르면은 빚내서 집 사면 됩니다. 이런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어떠한 부동산 경제 정책의 통계를 보더라도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부동산이 안정돼 있고요. 진보 정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데이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나마 윤미섭 의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 거는 그 거래세나 보유세를 갖고 잡으면서 1가구 2주택자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재부나 혹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가구 2주택을 꼼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인데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3살, 태어난 지 2~3살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부터 잡아야죠. 그래서 이러한 꼼수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만 17세 이하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아파트에 혼자 살겠습니까? 그런 유치원생들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가 혹은 뭐 외국인들, 뭐 중국인들이 쓸어담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철창을 치던가 이러한 대책으로 나가야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 국민들 모두 집을 사지 말라? 아파트 그냥 사지 말라? 이거는 좀 역행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장 경제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진보 정권 전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빚내서 집을 사는 부분들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거 효과가 이제 다음 정권에 좀 오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진보 정권이 실패한 것들은 이런 실제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집 사지 말, 집값 잡아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이미 집 다 사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신 분들이 정책의 메시지를 내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네. 그런 패착이 좀 있었다는 부동산은 그냥 있었다는 거는 시장에 인정합니다. 맡기고 저도. 가만히 네. 냅두면 알아서 아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 가만히 냅두기에는 너무 올랐어요 지금. 오늘 공부를 하면서. 네. 오늘 말이죠. 오늘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오세훈 시장하고 역시 대면을 했어요. 네. 예상대로 명태균 게이트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생각보다 별게 없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제시하는 뭐 실질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었고 논리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는 나는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이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은 것도 없다라는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만났다 안 만났다가 우리는 지금 만난 거죠. 대화도 나누고. 예.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춘천에 타운홀 미팅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갔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난 겁니까? 전 만났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어제 강원FC 가서 열렬히 응원했어요. 선수들 지나가는 거 막 인사하고. 제가 선수들을 만난 겁니까? 만난 거 아니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는 만났다 안 만났다가 굉장히 문헌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은 특검에다가 오히려 대질신문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11월 달에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실체적 정의가 좀 밝혀질 거라 보여지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행정안전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재판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만났니 안 만났니 이런 거 따지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뭐 행정을 따지던가 혹은 안전을 따지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무슨 아까 말한 부동산 정책을 따지던가 혹은 뭐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걸 따지던가 하는 곳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빈수레가 요란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요란하지 않은 이유는 오세훈 시장께서 재판해가지고 11월 8일 날 지금 특검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제신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무슨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알았어요. 되돌려보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특검에서 말할 겁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팩트 체크. 본인이 2번 만났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해요. 사무실에 한 번 왔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요. 국회의원이 아니 2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거는 그냥 예 만났으면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특검 가서 얘기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 강변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적어도 서울 수도 서울의 시장이신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좀 답변을 아 그거는 못 하겠고 이거 정도는 해야 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중에 대법관 2명이 13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두 분 생각 궁금하거든요. 윤 의원님. 일단 이재명 그 심사가 3월 26일 날 나왔고요. 예. 여기 이제 무죄 판결 나오고 예. 3월 28일 날 이제 대법원에 접수가 돼가지고 4월 22일 날 이제 토론 협의 기일 지정하는 때까지 한 26일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6일 기간 동안에 권영준 대법관 그리고 신숙희 대법관 이 두 분께서 13일 동안 미국이나 다른 데 나가 계신 거예요. 26일 동안 절반이 국내에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죄 판결에 이제 취지를 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니 13일 동안 그 22일도 아니고 23일도 아니고 13일 동안 그 친문 페이지 다 읽었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씩 들었어요. 이게 되게 호화롭게 일인당요? 일인당? 둘이 합쳐서. 합쳐서, 네, 아, 합쳐서. 둘이 네, 합쳐서 1억 합쳐서 2천만 원. 1억 2천이요? 네. 엄청나게 들었네요. 들었어요. 엄청나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의혹이 나오면은 대법원에서 아 이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메시지 반성의 기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뭐 선고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런 말만 되돌이표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사건도 사법부의 신뢰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수행 인원까지 합쳐가지고 뭐 한 10명 갔기 때문에 1억 2천이 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해외 출장 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소식 전해드리면서 일단은 출장은 정해져 있었겠죠. 이게 피고인 이재명 재판이 아니라 어떠한 재판이 와도 출장을 갔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실 대법원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소부가 있는데 1부, 2부, 3부 그 소부에서 웬만한 걸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합니다. 또 대법원 심리라는 것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기 때문에 기록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나는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인이 된 김문기를 과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냐라는 것이고 이미 1심, 2심이 2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633 원칙에 의해서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건데 당시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뭐 기록도 안 받고 하면서 2년 넘게 끌면서 끌어온 거를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법리심만 하면 되네.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아니야만 하면 되네.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이미 김문기 씨의 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1심, 2심 때 증언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피고인 이재명하고 통화를 다 했다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록이 6만 쪽이든 10만 쪽이든 6천 쪽이든 굉장히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13일 해외 출장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컨퍼런스가 있고 또 학회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러한 법률 외교를 위해서 다 가긴 가는데 13일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국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좀 네.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별도로 쳐야 된답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대부분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 접수하고 답변서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록 열람이나 이런 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 날 나오고 답변서도 4월 21일 날 나왔는데 그 전부터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 이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부터 1심, 2심에 확립된 기록은 네. 열람을 합니다. 네, 예, 뭐 거기까지 네, 얘기하시죠. 네. 네, 네. 국감 2주차에도 화제 인물은 단연 김현지 실장이었고요. 지난주에 좌우지간에서 언급됐었죠. 원조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언니 논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쿠팡 수사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문지석 검사도 화제가 됐고요. 유민섭 의원님은 화제 인물 누굴 꼽으시겠어요? 저는 베스트 2명, 워스트 2명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베스트는 이제 문지석 검사. 예,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국감에 와서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도 왔다 갔는데 이 찌양 예. 이분이 이제 사이버레카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고통 받았던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감명 주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버레카 수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가지고 베스트 2분으로 꼽았고요. 워스트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좀 포함시키고 싶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 이렇게 2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는 딸이 국감 기간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날짜를 잡았으니까. 네. 근데 굳이 국회에서 했어야 되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청첩장에 대해서도 뭐 카드 뭐 이렇게 결제 이것도 보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논란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명이 기가 막혀요. 뭐 양자역학을 얼마나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고 날짜도 몰랐다. 와, 이런 해명도 좀 기가 막힌데 얼마 전에 또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MBC가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MBC 국장을 뭐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퇴장을 시켜요. 예.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과방위원장으로 있다는 게 좀 기가 막혔습니다. 네네. 강 변호사님? 네, 저는 베스트는 못 뽑았고요. 네. 일단은 뭐 나오지 않으니까 베스트인지 워스트인지도 모르는 김현지 실장 국감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최혁진 의원이 그 일명 나경원 언니 알아요라는 그 질문 있잖아요. 법사위 국감에서 이 가정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 나경원 법사위 그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분입니다. 그분을 나오셨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경원 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한마디 하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로부터 못 들었어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반복하니까 그럼 들어가세요. 아니, 사촌 언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볼멘 소리로 약간 사촌 언니냐 이렇게 쭝쭝거렸는데 네. 아니 여러분들 김의겸이라는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새만금 청장으로 개발청장으로 가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첼리스트를 불러가지고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 이 얘기를 했다가 벌금 손해배상금 7천만 원을 맞은 게 8월 달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최혁진 의원이 민주당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최민희 의원의 그 핑계가 더 희한했죠.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나는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를 보고 날짜를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자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월급 받고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나마 제가 또 워스트를 한 명 또 뽑자면 이분도 강원도 출신 분이신데 김병주 의원 국감 기간에 캄보디아에 국회의원이 굳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한국인 3명 청년을 구출해 왔다라고 대대적으로 영웅담을 얘기했는데 교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간담회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미 교민들이 다 빼내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밝혀진 것이 온몸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이 있는 결국 범죄자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온 건데 그거를 굳이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기간에 그랬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 얘기 잠깐 예, 짧게 정리해 주시죠. 김현지 실장은 민주당대로 너무 방어를 하면 그 늪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힘 같은 경우는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지금 야당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정책도 해야 되고 캄보디아 문제도 짚을 수 있는데 이 두 양당이 전부 다 김현지의 늪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현지 감사 에 늪에 빠졌다.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도내 기관들에 대한 국회 현장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1998년 강원랜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선 현지에서 국회 산자위 국감이 열렸어요. 강원랜드하고 석탄공사, 도내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폐광 지역 상생 문제 등이 논의가 됐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 굉장히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철저히 힘의 논리거든요. 이 힘이 뭐 완력이 세다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주변 의원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파행되고 있는 법사위 또 혹은 뭐 과방위 혹은 운영위 이 위원장들이 추미애, 최민희 이런 위원장들이 우리 강원도 정선에 가서 현장 국감 합시다. 그러면 또 난리 부르스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철규 위원장은 어떠한 그러한 부드럽거나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쨌든 여야 의원들을 다 데리고 폐광지를 와서 한번 둘러봤고 그 다음에 평가가 뭐였냐면 여야 의원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자료로만 보았던 그러한 폐광지의 상생 발전의 실태에 대해서 눈으로 보니까 알았다. 이것이 막장이라는 곳이 막장이라고 이제 탄강의 끝이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 탄강이군요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흐뭇한 좋은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약간 국감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원도에 왔는데 한전이 처음으로 강원도에 와서 네. 이날 국감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 본사나 네, 뭐 나주나 국회나 가던가. 네, 나주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이번에 뭐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은 뭐 강원도로 갔다 뭐 이런 게. 근데 저는 현지가 아니라 이 현장 국감들을 좀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보고 가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날 경동 상덕 광업소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 유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광업소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직접 주민분들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이런 건의문들 전달을 해서 뜻깊은 국감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교육의 국감에서는 강원대하고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강원대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문제도 나왔고요. 또 신경호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두 분 의견 역시 궁금합니다. 먼저 윤 의원님. 예, 어제 지난 국감이 좀 강원도 교육계에 좀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 문제, 최준호 정책협력관 내 말도 안 되는 근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났고요. 특히나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뭔가 비리나 문제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병원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 학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지금 여기 이사장께서 뭐 각종 횡령이나 뭐 이런 사학 비리의 종합판에 놓여져 있다고 종합판적인 문제가 이제 놓여졌다고 보는데 이 현 이사장이 또 신경호 교육감의 형사재판에 변호를 맡고 있다 이런 또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증언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서 강원 교육계에 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런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제가 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강원도의 어제 국감은 사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장소는 대구에서 했어요. 장소는 대구에서 했지만 강원대학교와 저희가 나온 강원대학교와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저도 국회에서 3년 정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목표가 뭐냐면 아직 언론에 나가지 안 나간 부분을 찾는 겁니다. 국정감사에 정말 국민들이 언론에 나가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감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사실 어제 그 강원학원 문제나 또 강원교육청 문제나 강원대학교 공자학원 문제는 공자학원이 전국에 국립대 다 있으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되새김질이고 너무나 재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백승하 의원 강원도 교사 출신이죠. 이분이 강원도 출신은 아닙니다. 강원 교사 출신이고 충청권 언론에서는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서 현재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으니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1심, 2심 선고된 것도 있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된 것도 있는데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좀 교육이잖아요. 교육 정책적인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교육 정책적인 얘기가 뭐 AI 선도 교육을 하던가 뭐 기타 등등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젠다가 안 다뤄진 게 다소 좀 실망스럽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구도 여야 논쟁이 뜨거웠거든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인데 짧게 좀 정리해볼까요? 강대기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이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은 구해와요. 하지만 구하러 가다가 반 죽고 오다가 반 죽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게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상 사심제도 도입. 대법원에서 끝났지만 재판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대법관 수 늘립시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압수수색, 사정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다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저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 마지막에 대법관을 22명을 임명을 했다. 그 대법관의 임기는 그 다음 정권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겠죠. 이러한 모든 게 결국에는 본인 재판,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법조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법관 증언할 게 아니라 1심 판사분들 인원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가 엄청 많아지면서 사법 서비스가 국민에 가까이 왔어요. 애들끼리 싸움만 나도 고소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1심 판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1심 판사 수를 늘려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치적인 색깔을 좀 걷어내고 본다고 하면 뭐 그러기는 쉽진 않아 보이지만 이 대법관 증언이나 판사 증언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23년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1인당 이제 대법관 1인당 인구 수도 우리나라가 370만인데 독일, 프랑스 뭐 60만, 50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사건의 적체 현상 뭐 감독께서도 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관을 늘리면은 거기를 보좌해 줘야 되는 법관들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럼 1심이나 2심이 또 법관들이 더 필요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법관 수가 얼마나 뭐 증언이 돼야 되냐 이런 논의도 좀 같이 하면서 대법관 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속도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기간에 다 채용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후퇴하는 안들,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양보하는 안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던져가지고 좀 이번 이 사법개혁 논의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기회는 좀 이런 논의들이 좀 충분히 좀 담아져서 공론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속도가 너무 빠른 부분들은 좀 인정합니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민주당의 모순을 말씀드리자면 대법관 인원수가 14명에서 늘어나야 되는 게 대법관 1인당 갖고 있는 재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법관이 지금 민주당이 사심제를 도입하면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사심제가 진행되는 건데 헌법재판관은 9명이에요. 그럼 헌법재판관도 한 30명으로 늘려야 돼요. 이러한 숫자적인 모순의 자가당착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질문을 하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러한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사법개혁, 대법관 증언 사법개혁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정권이 마지막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베스 정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 상권 분립을 뭉개시키는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 소원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5대 사법개혁안을 내기는 했는데 그건 일단 직접적으로 포함시키는 않았어요. 추진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그거를 재판, 개헌안에 넣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예 헌법에 넣겠다. 네, 헌법에 넣겠다. 위헌이니까, 삼심제니까. 네. 삼심제 위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템포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공론장이 돼서 저는 이제 차베스 얘기도 계속 보수 정권에서는 하는데 그거는 그날하고 저희는 저희 나라에 맞게끔 이 대법관 증언수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좀 풍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국감 반환점 핫이슈와 화제 인물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김현지 국회 출석 요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지만 나오면 국회에 평화로운 물꼬가 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저랑 좀 비슷한데요. 현지 국감 말고 현장 국감 합시다. 예, 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강원도청 현지국감에 관심이 일단 쏠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데다가 김진태 지사가 야당 단체장으로서 맡는 첫 국감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좌우지간엔 강원도 국감에서 이슈가 된 현안 등을 종합해서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연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